직곡의 단학인물전. 오늘은 수암 박지화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화 선생은 1513년에 태어나 1592년에 졸했다. 선생의 자는 군실이고 호는 수암이니 정선이 본관이다. 벼슬은 현감이었다. 화담서경 덕의 문인으로 유불선에 모두 조예가 깊었고 특히 기수학에 뛰어나 명종 때 으뜸가는 학자로 인정받았다. 일찍이 역을 서화담에게 배웠고 정신수련을 좋아하여 금강산에 들어가 7년 만에 돌아왔다. 이때 북창 정념의 동생인 고옥 정작 선생과도 함께 금강산에서 수도했다고 전한다. 제자가 술법에 대해 물으면 수암이 말하기를 세상을 잊고 저 혼자만이 사는 독행선비가 혹 이런 짓을 하지만 학자가 우선시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화담이 종일수를 따져보고 있었는데 수암이 수를 보니 어떠하냐고 물었다. 화담이 말하기를 천하의 수를 따져보니 중국이 먼저 패망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동방은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더니 대답하지 않았다. 과연 3세를 지나 명나라는 숭정에 이르러 도적이 북경을 함락시켰다. 수암은 일찍이 고요함을 지켜 세간의 사물을 가지고 마음에 경영하지 않았고 천성이 간결하였으며 문장도 또한 그러했다. 학문하는 힘이 있고 예법대로 몸을 다스렸으며 모든 서적을 넓게 공부하여 보는 것이 정밀하고 확실하였다. 택당 이식이 말하기를 박지화는 서울로 태어나 널리 배웠고 문장을 잘하였으며 또한 이학을 잘한다는 이름이 있었고 고청석이는 천인으로 경사를 밝혀 학자들에게 교수하였다. 두 사람이 다같이 산수를 좋아하였고 명산에 은거하였으니 모두 화담의 문도의 조류이며 또한 자못괴이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박지화를 말하여 신선이 되어 갔다고 하니 화담의 기품을 배운 사람은 대개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건대 화담의 학문은 특히 기수제학으로 소강절을 뒤쫓아갔으므로 별도로 일파를 개발하였으니 토정이지함과 수암 박지화 같은 사람은 기수학을 전하였고 고청석이는 또한 토정을 조차 유학하였으니 그 학문이 또한 비슷하므로 택당 이식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계 성혼의 우계속집에 이르기를 박수암 존장은 다만 시학에 있어서만 매우 높은 것이 아니고 학문 견식이 거의 근대에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미수 허목의 미수기연에 이르기를 수암이 북창 정념과 더불어 서로 친교하였고 그의 동생인 고옥 정작을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하였다. 항상 탄식하여 이르기를 말이 믿음을 보지 못하고 행실이 실행됨을 보지 못하므로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희롱하여 예법 밖에서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되 일찍이 중인과 다를 것이 없으며 남들과 더불어 거처함에 하나도 공자의 도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대개 그 깨달음이 석시와 비슷하고 그 자취가 노자와 비슷하여 그 사람을 가르치되 한결같이 성인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내려오는 기록에 박지화는 일찍이 서화담 선생을 따라 수업을 받았다. 젊어서부터 명산을 유력하였는데 소립을 먹고 벽곡하였다. 학자들과 함께 산사에서 기거하였다. 그는 한 달 내내 무명옷 한 벌만을 입고 지냈는데 밤에는 책을 베고 누워 자되 보름 동안은 왼쪽으로 들어 누워 자고 보름 동안은 오른쪽으로 들어 누워 자서 그 무명옷은 주름이 없이 새로 다려 입은 것 같았다. 유불도 세 방면에 두루 띄어놨고 예서에도 함께 깊었다. 그는 문장에 가장 정박했는데 시와 문이 모두 고절하였다. 그는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그때 나이 70몇 세였으나 천신만장 사이를 뛰어넘어 걸음이 나는 듯하였다. 그래서 중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가 성 안에 살 때는 한방에서 하루 종일 정좌하고 있어 살림속같이 고요하고 쓸쓸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나 왜구가 서울에 침입하자 백운산 사탐촌에서 왜구를 피할 때 친구인 정뱅이와 함께 갔다. 왜구가 백운산에까지 밀어닥치자 정뱅이는 가족을 이끌고 떠나갔다. 수암은 그와 작별하면서 나는 늙고 지쳐서 따라가지를 못하니 다른 날 여기 와서 나를 찾게나라고 하였다. 며칠 후 왜구가 점차 퇴각하자 정뱅이가 수암을 찾았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다만 시냇가에 나뭇가지에다 종이 조각을 매달아 놓았는데 거기에는 두보의 오원율씨가 씌어 있었다. 이는 그가 돌을 안고 나무 밑의 시냇물 복판에 스스로 빠져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시는 이러하다. 낙양성 구름 낀 산밖이라. 집에서는 소식조차 오지를 않네. 정신적으로 사기어 시를 짓던 나그네가
힘이 다해 고향을 바라보네. 쇠약하고 병들어 강변에 누웠는데 친구는 해가 저물어도 아득하네. 갈매기는 원래 물에서 자는 법이니 무슨 일로 남은 애달픔이 있겠는가. 이 시를 보면 일마다 꼭 들어맞아 참으로 당시의 수암 자신의 처지를 시로 빗대었다 하겠다. 정뱅이는 그의 시체를 건져내어 풀로 덮어주고 떠났다. 혹자는 그가 시해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기도 해. 그가 수선이나 선인이 되었다고도 전한다. 어우야담의 제호 양경우의 문집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박지화는 일찍이 왜구를 피해 포천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나이가 이미 70여 세였다. 산에 올라가서 숲을 속에 숨어서 하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금년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려고 바동되는가라고 하고서 드디어 집안 사람에게 옷을 빨라고 하였다. 홍만종의 해동이적에는 날짜를 정해 장차 자결할 생각이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감히 그 뜻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날이 되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산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소나무 아래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해저물 무렵에 가서 찾아보니 그는 웅덩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단정하게 손길을 맞잡고 오뚝이 앉아 있는데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끼고 나와 그 웅덩이 가에다가 임시로 매장하였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중엽에 활약했던 많은 단학인들 중 수암 박지화, 고옥 청작, 화담 서경덕, 고청 서기, 남사고, 북창 정념 등은 서로 밀접한 교유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의 학풍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남긴 여러 시문이나 후세의 저작물 속에서 증빙할 수 있다. 특히 조선 단학파 중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북창 정념 선생의 시집을 보면 수암 박지화와의 밀접한 교유 관계를 드러내는 시가 6편이나 되며 화담 서경덕 선생에 대한 시가 한 편 실려 있다. 수암 박지화 선생 역시 조선시대 완고한 사회상과 폐쇄적인 사대주의적 학풍의 희생자로서 특히 서울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하여 당시 지식인으로 갖추어야 할 학문적 소양이나 인격을 충분히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품은 응지를 펴볼 자리를 얻지 못한 채 평생 판회자로서 한많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것이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에게도 영향을 끼친 걸로 전한다. 동의보감의 의학적 논리의 핵심은 정기신인데 그 중에서도 정의 개념을 강조했으니 박지화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황의 퇴계집에 박지화의 저술에서 느낀 바를 수록해뒀는데 인간의 정의 곧 자연의 물로 생성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임을 강조했다. 동의보감에서도 정은 몸의 근본이고 기는 신을 주관한다라는 글과 정을 남에게 베풀면 아이가 생기고 내 몸에 머물면 나를 살린다. 정이 소모되어 흩어지면 질병이 생기고 죽게 된다. 라고 하여 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허준의 기본 정신과 박지화의 사유가 서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서경덕 학파의 무리들이 대부분 단학을 연마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후 청안의 국외서원에 봉양되었으며 저서로는 수암유고, 사례집설 등이 있다. 이상 단학인물전 수암 박지화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